을 보시게 되면, 자, 저당권은 이게 법에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은행에 돈 빌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쵸? 은행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행이 이 집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당을 잡죠. 저당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누구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고, 또 기간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당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갑이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저당을 잡는데, 자기 소유의 물건일 수도 있고 제3자가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 예컨대 형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담보를 좀 잡아달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 갑이 대신에 을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뭐죠? 물건으로 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상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담보를 쓰는 경우는 물상보증이 되고, 자기가 쓰는 경우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라든가 제3자가 이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이러한 것을 이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지 않고서, 그렇죠? 이 물건을 계속 누가 쓰고 있죠? 갑이 계속 쓰고 있거나 을이 물건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은행은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만 잡아놓고 이 물건을 은행은 쓰질 않고 나중에 자기가 담보권을 행사해서, 즉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물건을 사용이라든가 수익을 할 생각은 없죠. 그래서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의사 없이 그냥 인도를 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 변제가 없을 때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담보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이제 연역적인 거 보는데, 저당권의 연역을 보게 되는데, 근대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자,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잡으려면, 저당을 설정하려고 하면 그 특정되어지는 부동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어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담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특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동산이 저당이 잡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분이 이렇게 다른 집에 대해서 전세나 세를 들어서 살려고 할 때 이 전세를 얻거나 세를 얻으려고 살려고 보니까 이 집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죠. 그러게 되면 이 집이 예컨대 시가가 2억인데 여기에 저당이 얼마가 잡혔냐면 1억 5천 잡혔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임대차로 해서 1억 2천 주고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집 들어가면은 뭡니까? 이미 자기보다 먼저 저당이 되어 있는 경우는 나중에 이 집이 뭡니까? 경매를 당해서 자기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러한 등기부로서 이러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시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순위 확정의 원칙은, 자, 등기 1번, 등기 2번, 등기 3번, 등기 4번,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1번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2번이 1번으로 올라가고, 3번이 2번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가 올라가는 거를 순위가 올라가는 건데, 이렇지 않고 순위가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거. 2번이 없어지더라도 2번은 영원한 2번인 경우, 3번은 영원한 3번으로 남은 경우, 이런 것을 순위 확정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의 원칙은 뭐냐면 순위 확정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의 원칙은 뭐냐면 피담보 채권과 독립해서,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한 채권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것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고, 유통성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당증권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당증권화라고 하는 건데, 뭐 MBS 이런 거죠. 모기지 베이스드 시큐리티스 라고 하는 이 저당증권이죠, 이게.
이 저당 증권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 A은행이라고 가정합시다. A은행에 있고, 이 A은행에다가 가, 을, 병, 이 모든 사람들이 저당을 잡죠. 그럴 경우에 이 저당에 관한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MBS 또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Mortgage Based Securities 해가지고 저당 증권이라고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을 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이 증권업계에서 이 자산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죠. 이런 것도 전부 MBS 일종의, 즉 저당 증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서브프라임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우량한 채권이 아니라 아주 불량한 채권.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은 이제 담보대출 받을 때 뭐 40%든지 60%든지 제한을 하죠. 그래서 이 집이 예컨대 1억짜리라고 하면 예컨대 60%라면 6천만 원만 대출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서프라임에서 나온 모기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집이 1억짜리인데 대출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대출금 갚고도 돈을 더 내야 되죠. 이걸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죠. 깡통. 우리 증권기자에서 깡통기자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저당에 있어서도 이렇게 깡통 부동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에서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저당에 인정이 되면 뭐냐면, 소유자가 이해가 관계에 있는 경우는 자기 집에 대해서도 저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로 이렇게 또 자기가 잡아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민법상 혼동의 예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 저당의 특질 중에서 우리나라 저당 제도는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저당권의 특징은 뭐냐면, 근대 저당권의 특질 중에서 특정의 원칙이라든가 공시 원칙만 채택되고 순위 확정 대신에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근대 저당의 특징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공시 원칙은 뭡니까? 똑같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등기부상에 표시함으로써 제3자가 이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정의 원칙이죠. 그렇죠? 어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지, 즉 특정이 되어야만 그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역시 인정이 됩니다. 자, 순위 확정인데 우리는 순위 승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독립의 원칙은 피담보 채권이나 순위 저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이 부종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자, 피담보 채권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갑이 이 을에 대해서 돈을 꽂으면서 이 집에 대해서, 을의 집에 대해서 등기를 합니다. 뭡니까? 저당권. 그러면 이걸 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이걸 하게 되는 원인이 예컨대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금전 대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것과는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무효면 이것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피담보 채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되어서 경락이 되면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저당권 효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성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유통성은 없다고 하는데, 민법상의 제도지만 우리가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든가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는 이 저당 증권이 인정되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의 법적 성질에서, 자, 저당권의 특질은 약정이죠. 그렇죠? 저당을 잡는 사람과 저당을 잡혀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설정 계약과 플러스 등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까지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점유를 할 필요가 없죠. 은행에 와서 여러분들
집 저당 잡고 여러분 안방에 들어와서 은행이 잠잘 필요 없는 거죠. 여전히 누가 사용합니까? 여러분이 사용합니다. 다만 무슨 방법? 공시 방법. 자, 등기를 통해서 공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담보물건으로서 통률성. 통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한물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물건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제한물건은 뭐가 있었죠? 크게 나눌 때 본권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었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은 본권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본권이 필요한 게 있었죠. 본권은 다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과 대안되는 말이 제한물권이 있었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죠. 그렇죠? 담보물권은 뭐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었죠? 담보물권은 지금 뭐죠? 질권, 유치권, 순서대로하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물권법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저당권은 뭐냐면 역시 여기서 보다시피 제한물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자에 대해서 저당이 인정되는 게 이제 근대 민법에 근대 저당제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그 이해관계가 있을 때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저당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종성. 부종성은 우리가 지금 담보물권에 대해서 계속 공통되는 성질이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이 부종성이 뭐죠?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제한물권, 즉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자, 수반성은 뭐라고 그랬죠? 채권이 이전되면, 채권이 갑이라는 사람에서 을로 이전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저당권도 이전되는 경우. 불가분성은 모든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렇죠? 물상대위성은 가치가 변했을 때. 예컨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을 꿔주고, 을이 여기다가 땅을 해가지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이 뭡니까?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을 당하면 뭡니까? 보상금이 나오죠. 그럴 경우에, 자, 이 물건이 없어지면서 이 물건의 대체물이 뭡니까? 보상금이죠. 그래서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물건상에서, 자, 물건이 땅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보상금이라 하는 그런 걸로 대체가 됐죠. 그러한 경우에 물건상에 있는 권리가 바뀌어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권리가 이 보상금으로 대신 옮겨가는 것, 이러한 것을 물상대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은 저당 계약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저당 계약은 저당권 설정자가 있죠. 자, 설정자는 뭐죠? 저당권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자겠죠. 물론 자기 물건이면 소유자이지만 남의 물건이면 물상 보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저당권자. 돈을 꽂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쉬운 사람이 누구죠? 저당권 설정자죠. 돈이 이리 오고 설정자가 저당권자한테 저당을 잡혀주게 되는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자, 이 사람이죠. 그러면 돈을 꽂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채권자죠. 돈을 꽂은 사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자의 채권의 채권자 하나다. 따라서 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따로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자는 누굽니까? 자, 소유자거나 제3자죠. 그렇죠? 소유자는 뭡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고 제3자면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절대 이거를 애우시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소유자가 자기 채무자로서 돈을 아쉬워서 돈을 꾸면서 자기 집을 자기 땅을 저당 잡는 거. 그다음에 제3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신 은행에 담보로 잡혀주는 거. 이런 것은 물상보증이다라고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도 가능하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남한테 돈을 아쉬워서 돈을 꾸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부 갖다가 이걸 저당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설정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물권법에서 배운 건 뭡니까? 물권법에서 배운 뭡니까? 전부 등기가 하죠. 등기.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저당권 합의, 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건을 배울 때 이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속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속 요건. 자, 성립 요건은 시작했을 때, 성립됐을 때, 이 성립 당시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이후에는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 등기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 계약이 된 다음에 등기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가 없어졌어요. 말소됐다니 그런 경우에 등기를 다시 회복 청구하죠. 회복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저당권으로서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속 요건은 뭐냐면 성립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게 등기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거죠. 따라서 중간에 이게 등기가 끊어지면 뭡니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전속 요건은 계속해서 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중간에 말소가 되면 저당권의 효력도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저당권은 이 성립 요건을 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합의와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는 저당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전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가 당연히 기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는 변제기, 이자 및 발생기,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민법이나 기타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건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꾸어간 사람, 그 빌려간 금액이 얼마,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이 세 가지가 당연히 기재되겠지만 나머지 이자라든가 위약금, 변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하면 기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효등기의 유용인데 뭐냐면, 유용이 뭐죠? 돌려서 쓰는 거죠. 유용하게 쓰는 거. 그래서,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등기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없어져서 등기가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또 다시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똑같은 등기를 또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자 어떤 원인 행위가 없어져서 등기가 무효로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없애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이 등기로 가름하는 거. 이것을 옛날 등기, 즉 옛날 등기를 없애지 않고 그 등기를 그대로 살리는 거.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실체 관계가 부합되고 새로운 실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런 것을 옛날의 등기로서 그대로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형이란 말 뜻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뭡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라든가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 저당은 이제 특정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동산 부동산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 B라는 것을 되어야 되는데 자 재단 저당, 공장 저당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 전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들어오고 또 이 물건이 빠져나가고 그렇지만 이 안에 일정한 내용은 안에 일정한 것은 물건은 대충 일정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뭡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죠.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이것은 특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개개의 구성 요소가 바뀌더라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재단 저당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상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는 크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 자, 지상권은 뭐였죠?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랬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기간이 있었죠. 전세권은 남의 땅에다가 최장 10년 그런 범위 내에서 최단 1년 범위 내에서 이 남의 땅에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예컨대 이 지상권이 2억이다. 전세권이 1억이다. 이런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밖에 이 민법상 말고 특별법상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에서 등기된 선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된 이목.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건 자동차는 등기가 아니라 뭐죠? 등록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이 뭐냐면, 자, 금전 채권이 원칙이겠죠. 금전 채권이 원칙이지만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어떤 저당권을 실행할 시기에 뭘로 금전 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뭐가 있었죠? 우리 채권액이 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에 채권자, 채권액, 채무자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 특정물의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이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물건인 경우는 채권 가격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겠죠. 도대체 얼마인 줄 알고 저당권을 실행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채권의 일부라든가 수개의 채권에 대해서 그러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채권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그러한 특정 채권, 그 다음에 장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근저당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장래에 대해서도 그게 특정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는 불특정이지만 저당권을 행사할 시점에 그것이 특정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근저당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고요. 갑과 을이 뭡니까? 계속 거래를 합니다. 뭐냐면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을은 굉장히 돈이 많아서 갑에게 외상으로 막 물건을 건네주죠. 건네주고 돈을 받고 건네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1대1의 거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1대1의 이 거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나 갑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정을 정합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가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주고받고 내가 만약에 현재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달자. 또 돈이 있으면 더 다시 갚고 이렇게 하마. 그랬을 때 그래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을은 돈이 많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갑은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또 현금으로 주더라도 밀린 걸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안 밀려줄 때도 있고 못 갚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 이때 발생한 금액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최소 1억에서 뭐 아니면 최고 2억까지 범위 내에서 이 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했을 때 을이 오케이 하면 문제 없죠. 그래서 이 채권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돈을 갚았는데 만약에 갑이 현재의 빚을 1억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에게 굉장히 또 돈이 잘 들어와서 돈을 갚았습니다. 일부를 얼마로? 5천만 원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남죠. 근데 또 다시 갑이 장사가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또 2천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계속 등락등락 오르락내락 하는 거죠. 금액이. 그럴 경우에 갑이 운이 좋아가지고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다 갚았습니다.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소멸되냐? 이 시점이 언제냐면 3월 30일이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이 소멸되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시 4월 2일 날 또 외상이 2천만 원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또 다시 2천만 원 생기고. 그래서 이 금액이 계속 들쭉날쭉 하는 거지만 이 천장은 뭐다? 1억 5천, 천장은 얼마죠? 2억이죠. 2억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저당을 우리가 근저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에 관한 일반 특징이 뭐고, 저당권의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담보 채권이 어떠한 게 있는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